많은 분들이 먹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 유기농을 찾아 드시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런데 음식 외에도 주방 식기를 통해서도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 어머니께서 폐암 환자십니다. 폐암 환자셨고 수술도 하셨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굉장히 주의하고 계세요. 그런데 희한한 건 저희 어머니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시거든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만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약 70%는 흡연자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그렇죠. 하지만 여성으로 가면 양상이 달라져요. 여성 폐암 환자의 약 90%가 저희 어머니처럼 비흡연자입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거든요. 사실 유전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우리나라 여성들은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유독 폐암에 잘 걸릴까? 학계에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죠. 수많은 학계에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주방 문화입니다. 주방 문화 중에서 첫 번째로 가스레인지를 먼저 볼까요?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도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산화질소가 다량 배출돼요. 이산화질소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성분이에요. 그걸 들이마시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대기질 관리할 때 항상 체크하거든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항상 전광판에 써 있잖아요. 오늘의 날씨, 공기질 하면서 이산화질소 몇 ppm 이렇게 나오고, 이산화질소 외에도 일산화탄소도 나옵니다.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들이마시면 헤모글로빈에 달라붙어요. 산소가 붙어서 퍼져야 하는데 일산화탄소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몸에 닿아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가스불을 켜는 것만으로도 자동차 배기가스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으니 폐에는 당연히 최악이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가스레인지 퇴출 법안이 제출되었었습니다. 당연히 그 업계에서 반발했겠죠?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고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종 결과는 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은 거 아니야? 가스 다른 나라도 많이 쓰지 않아. 이렇게 보통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이랑만 비교해봐도 미국은 가스레인지 사용량이 전체의 30%가 좀 안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90%가 가스레인지를 쓰는데 그 이유가 땅이 넓잖아요. 가스관을 그렇게 완벽하게 설치해주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전기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전기선을 따다가 전기레인지 돌리는 게 더 편하다 보니까 전기레인지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가스관 연결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어디 시골 구석에 가도 가스가 다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인 건 맞지만, 그런데 약간 그런 유해성이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입니다. 그 레인지 후드라고 하죠? 후드 켜는 건 기본이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켜도 100% 빨아들일 수가 없어. 또 많이 착각하시는 게 옆에 창문 하나 살짝 열어. 그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고, 하나 열고 반드시 하나 더 여셔야 합니다. 두 군데를 여셔야 공기순환이 잘 돼요. 저희가 실제 실험도 해봤습니다. 유해 물질 농도가 얼마나 떨어지냐 봤더니 확 떨어져요. 두 군데만 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전기레인지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레인지는 크게 하이라이트하고 인덕션이 있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차라리 더 낫다는 거죠. 여기서 전자파 나오지 않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전자파 유해한 거 맞죠? 그런데 전자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절이 좀 가능해요.
세기를 좀 조절해서 약하게 한다든지 서서히 데우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파라고 하는 건 거리에 따라서 확 줄어들어. 너무 바싹 붙어서만 안 하고 좀 떨어져 있거나 스터링 같은 건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노출되는 양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전기레인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지 기본적으로 요리 자체의 문제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스레인지 불 온도가 되게 높아요. 800도에서 1300도 사이인데 보통 1000도라고 부릅니다. 프라이팬 표면 온도는 순식간에 200도 이상 가고 전기레인지조차도 인덕션, 하이라이트 둘 다 순식간에 표면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가 버려요. 그 상태에서 뭔가 끓이는 요리는 괜찮아요. 끓인다는 게 물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온도를 보면 100도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좀 올라가더라도.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기름을 두르고 우리가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잖아요. 그런 요리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그런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요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앞에 있는 요리하시는 분에게 제일 안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증기가 어마어마하게 날아가거든요. 그게 들이마시면 기관지에서 못 걸러 폐로 직행하고 그 다음에 각종 분해 산물들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또 공중에 막 날아가는데 대표적인 게 아크릴렌이라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역시 다 들이마시는데 담배 연기에도 있는 게 똑같이 지지고 볶고 튀기는 과정에서 날아오게 됩니다. 그럼 폐 건강에 엄청나게 안 좋아지겠죠. 그럼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오버가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작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을 조사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연령대가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약 40%가 폐 이상 소견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하루 8시간씩 계속 그런 것에 노출되잖아요. 주방 조리 이라고 하는 것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렇게 폐가 서서히 망가져 갔던 거죠.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요리하시는 분들도 그 앞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걸 하시게 되면 그걸 다 들이마신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폐에 치명적이고 그 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게다가 그런 요리를 많이 먹게 되면 항상 그렇게 200도 이상 고온에 노출시켜서 조리하게 되면 역시 유해, 화학물질이 많이 발생해요. 각종 지방산에서 생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한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해서 일군 발암 물질도 막 생기게 되고 태운 건 더 안 좋고 사실은 그런 것들도 수많은 또 유해 분해 생성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먹으면 해롭다는 건 이미 다 검증이 끝났죠. 그래서 의학계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건강하게 살기 위한 10계명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튀김 요리 자제, 구운 고기 자제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제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지속적으로 쌓이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권고 사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기레인지든 가스레인지든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레인지 후드를 켜는 건 기본, 그 다음에 반드시 두 군데를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요리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팔팔 끓이는 그런 국 같은 거, 탕, 이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순수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무연마제란 말이 없는 한 연마제가 묻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마제가 말 그대로 연마했다는 뜻이거든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산알루미늄도 쓰는데 탄화규소가 대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폐독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밝혀졌는데 섭취독성은 연구가 충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하게 먹으면 안 되겠죠. 식약처에서조차도 반드시 닦으라고 권고하고 있고 근데 이게 주방세제로만 안 닦여요. 주방세제로 한번 닦아봐도 나중에 다시 타월에다가 식용유 묻혀가지고 닦으면 새카맣게 묻어 나오거든요. 안 나올 때까지 충분히 닦아주셔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콩기름으로 닦고 주방세제로 닦고 콩기름으로 닦고 주방세제로 닦고 이거 안 나올 때까지 7번에서 10번은 하셔야 될 겁니다. 약간 좀 번거롭긴 한데 처음엔 꼭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탄화규소 미세 입자들을 먹는 건데 요새 독성의 유행이 뭐냐면 복합 독성을 연구하는 게 요새 추세거든요. 복합 독성이 뭐냐면 그 자체는 뭐 괜찮을 수 있어. 근데 그것만 우리가 노출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같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잔류 농약도 있을 수 있고 중금속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같이 나타나는 그런 시너지 효과, 복합 독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연구가 아예 된 적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또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도 닦아서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나와 있고 심지어 그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들조차도 겉면에 적어놔. 주의사항에 연마제를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라고 적어놓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프라이팬이라고 하는 건 보통 두 가지 소재가 여전히 제일 많이 쓰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를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를 기반으로 하거나 하는 건데 알루미늄 기반으로 이제 코팅이 되어 있으면 시간 지나서 코팅이 다 벗겨진 거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벗겨지게 되면 그대로 알루미늄 성분이 노출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염분이 높거나 산도가 높은 거에 노출되거나 또 고온에 노출되면 이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이 돼요. 가량의 알루미늄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건데 젊으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좀 과량 들어와도 신장이 건강하시면 신장을 통해서 다 배설이 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영원히 건강할 수 없잖아요.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제대로 배설이 안 돼서 몸에 축적이 됩니다. 계속 축적되어 나가다가 자칫 뇌에 많이 쌓이게 되면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흠집이 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좀 교체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미 조직이 좀 끊어져 있는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요리하면 좀 떨어져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미리 선제적으로 교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 기반이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의 정의 자체가 철을 기반으로 니켈이나 크롬 같은 거를 섞어서 만든 합금이거든요. 근데 스테인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스테인리스가 녹이 잘 안 쓴다는 뜻인데 그럼 영원히 안 쓴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살면서 2번 있는데 이게 녹슨 거 분명히 보여서 막 녹슨 거 본 적 있으실 텐데 녹이 잘 안 쓰는 건 맞는데 이것도 관리를 잘못하면 녹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산도가 높거나 염분이 높은 음식이 오랫동안 접촉되어 있으면 부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좀 짧아지는 건데 당장 스테인리스 소재가 노출됐다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관리를 잘못해서 그게 부식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니켈이랑 크롬 같은 성분이 용출이 됩니다. 요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니켈과 크롬 성분을 먹는 거죠. 뭐 다 중금속들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잘 안 빠져요. 축적될 경우에는 니켈은 뭐인지 기능 저하, 크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전 독성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식 일어난 것들은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순수 스테인리스 프라이팬도 많이 쓰시는데요. 참고로 저도 순수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쓰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잘 안 씻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걸 쓰는데. 근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못하면 세척을 제대로 안 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잔여물들이 그 홈 사이사이에 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실험해보면 미세하게 껴 있는 경우들이 있어.
이제 그런 것들 자칫 산도 높거나 염분이 높은 것들은 부식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순수 스테인리스 제품이라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좀 눈여겨보라고 그래요. 불끄스름한 기운이 보이면 미련 없이 교체해서 쓰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한 거 있잖아요. 금속류. 그런 걸로 막 박박 긁듯이. 그렇게만 안 하면 벗겨지는 게 걱정된다면 주로 이제 세척하실 때 좀 부드러운 솔이라든지 부드러운 수세미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밥솥의 내솥은 대부분 알루미늄 기반에 코팅되어 있거나 스테인리스에 코팅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전기밥솥은 가열이 가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사실 그런 코팅 벗겨지는 게 거의 미미한 수준이더라고. 제가 실험해 본 바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있어. 여기서 자꾸 뭔가 쌀을 씻거나 우리가 닦을 때 너무 또 철수세미 같은 걸로 빡빡 문지르는 과정에서 그런 코팅이 점점 잘 벗겨집니다. 잘 떨어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벗겨지게 되면 결국 금속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루미늄 기반이었다면 알루미늄 성분이 요리하는 과정에서 용출이 돼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도 그 자체에도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 자칫 음식물들이 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부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니켈이나 크롬 같은 게 용출될 수가 있어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유의 금속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솥을 씻지 말라는 게 자꾸 그럴수록 내구성만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코팅이 더 잘 벗겨지기 좋은 조건이 되니까 각종 그런 유해한 마찰은 최소화하는 게 좋고 식약처 권고사항으로 코팅이 벗겨진 내솥은 바로 교체하십시오라고 그런 권고사항이 있는 겁니다.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각 전기밥솥 회사에서 내솥만 다 따로 팔더라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리콘 주방 도구가 요새 대세죠.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리콘 플라스틱.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폴리실록세인 중에서 PDMS라는 게 있는데 그 소재가 거의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쓰이냐면 성형 보형물로도 써. 아니, 얼마나 안전하길래 몸 안에 넣겠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뭐 저렇게 안전한 거면야 주방에도 쓰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대세가 됐는데.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역시 다양한 소문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니, 플라스틱이니까 뜨거운 게 닿거나 산도가 높은 게 닿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거나 유해 화학 물질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결론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소재는 아닙니다. 역시 안전한 거 맞고,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또 직접 실험도 해봤는데, 평소 사용 조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두 가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잔류 세제입니다. 일반 플라스틱 소재보다 이런 실리콘 플라스틱 소재가 상대적으로 세제가 더 잘 달라붙어요. 화학적 특성이 그렇습니다. 좀 더 계면활성제에 좀 더 잘 달라붙어서 제대로 세척이 안 되면 이게 막 뿜어져 나와. 제가 직접 실험한 겁니다. 그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보통 식기세척기에 돌았다 나온 것을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이왕이면 좀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충분히 좀 뽀드득한 느낌 날 때까지 헹궈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너무 심각하게 오염된 거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세제로 닦아라. 베이킹소다 같은 걸로 오염이 심하지 않을 때 그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닦으라고 권해드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건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전 세계 어디도 유해 화학 물질로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지침 같은 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주로 되고 있는 플라스틱들은 PP, PE, PS, PT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이 실리콘 플라스틱은 사실 이렇게 대중에 많이 뽑혀나간 지가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먹을 일 없겠지라고 생각했는지 연구가 많이 안 됐어. 그럼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이 연구가 많이 안 됐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이미 다른 미세 플라스틱에서 독성이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라고 멀쩡하겠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노출될 가능성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느냐? 제가 실험을 해보면 제품 초기에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또 이게 가혹한 조건에 자꾸 노출되잖아요? 뜨거운 불판, 프라이팬에 자꾸 뒤집개라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직이 끊어지는 게 생겨.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쓴 건 좀 달아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조금씩 떨어져 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든요. 이게 영구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이게 조금씩 조직이 끊어지는 제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막 뭔가 뒤집거나 자꾸 사용하게 되면 이게 떨어져 나와.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흠집이 눈에 띄게 보이면 바로 미련 없이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프라이팬의 뜨거운 불판에서 실리콘 뒤집개를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실리콘 제품들 보면 겉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의사항이 적혀 있어. 내열 온도가 적혀 있어. 내열 온도 220도, 240도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럼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220도 적혀 있으면 220도까지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세요. 220도라는 온도는 마지노선이라는 뜻입니다. 220도 넘어가면 분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이하는 괜찮은 게 아니라 저희가 실험을 봐도 그렇고 200도 전후만 돼도 이게 떨어져 나오는 게 있어. 심지어 어떤 논문이 있냐면 160도만 넘어도 실리콘 플라스틱 성분이 음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문도 이미 있고, 저희가 해봐도 그렇고 당장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실리콘 이런 거를 우리가 프라이팬에 쫙 지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이게 하는 거잖아요. 초기에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이 조직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게 쓰시게 되면 그 순간 프라이팬에 닿는 순간, 뜨거운 음식에 닿는 순간 조금씩 떨어지는 게 많아져요. 그게 다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이 호일도 순수 종이가 아니고 당연히 이제 실리콘입니다. 순수 종이였다면 다 젖었겠죠. 당연히 뭔가 코팅하는데 가장 많이 코팅하는 소재가 실리콘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뭔가 음식을 올려놓고 쓰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감싸는 용도로 쓰거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다 무슨 또 산도 높은 거, 닿거나 염분 높은 거, 닿으면 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잘못된 사용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종이 호일을 깔아요. 바닥에. 그 다음에 생선을 올려놓거나 이제 고기를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딱 덮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도 안 날아가고 냄새도 안 나고 하니까 나중에 설거지할 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그게 막 대표적인 대세가 됐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뜨거운 불판 위에 종이 호일을 올려놓고 음식 지지고 볶고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 미세 플라스틱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직접 실험으로 검증까지 했고 떨어져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가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쓰는 건 하나의 꿀팁이 될 것 같긴 해요. 뭐냐면 프라이팬에다 막 고등어를 구워. 그럼 그 위에 덮개 정도로 쓰는 건 전 좋다고 봐요. 덮개 대신 음식에 닿으면 안 돼요. 음식에 닿지 않게 간단히 그냥 얹어놓는 정도, 그 정도는 전 괜찮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직접 음식에 닿지만 않으면 또 불판에 직접 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날아가거나 유증기 날아가는 것 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필터링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이제 전자레인지에 올려놓고 많이 쓰시는데, 특히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쓰시는데, 에어프라이어에서 160도만 넘어가도 그 코팅되어 있던 실리콘이 음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랑구가 이미 다 나와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160도 미만으로 설정하고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자체는 사실 위험한 게 아니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온도입니다. 사실 그 설정 온도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탄수화물이 좀 많은 음식들을 거기다 이제 노출시키면 이론상으로 언제 발생하냐면 온도 120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 탄수화물 많은 곳에서는 여러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EA군 발암 물질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유런에도 영향 주고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알려져 있고, 문제는 이제 120도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에어프라이어를 120도로 설정하게 되면 또 많이 답답하고 이럴 거면 에어프라이어 뭐하러 써? 이렇게 되는 거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참고로 그래서 정부 지침들이 좀 있어. 감자튀김은 몇 도에서 몇 분, 돈가스는 몇 도에서 몇 분, 이런 지침들이 사실 있습니다. 정부에서 190도, 현실적으로는 190도 정도로 하고 몇 분 이내, 몇 초 이내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120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론은 저도 현실적으로는 한 150도 정도로 사용하시라고, 한 150도 정도로 설정하시고 가급적이면 조리 시간을 좀 짧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만 주의해서 사용하신다면 안전한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안전한 요리법은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것을 줄이는 거. 이러면 아크릴아마이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끓이는 온도, 기본적으로 뜨거운 물을 기반으로 거기서 탕을 끓이든, 국이든, 데치는 용도로 쓰든, 그 상태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정갈한 음식들이 가장 안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명성 날리던 시절에 오키나와 장수분들의 식습관이 얼마나 많이 연구가 됐겠어? 저도 관련된 자료나 영상을 보게 되면 대개 막 100세 이상 흔하게 사셨는데 결국 대단한 게 없어 다들 놀랬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뭡니까? 먹는 음식들이 되게 정갈해요. 고기도 드셨지만 삶아 드시고 주로 구워서 안 드시더라고. 그 다음에 정갈하게 나물 무치거나 정갈하게 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적게 드시니까 유해 물질 들어올 확률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실제 건강하게 사셨잖아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튀기는 요리 자체를, 저도 튀김을 먹습니다.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먹긴 먹지만 알기 때문에 좀 가끔 먹는 발미예요. 구독자님들께서는 가끔 먹는 발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